티는 지금 보신 1945년 빈티지로 한 병 경매가가 무려 6억 6천만 원에 6억 6천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한 병에 6억 6천. 약 8천년 전 인류 최초로 와인을 양조한 흔적이 남아있는 이것이 있는데 뭘까요? 항아리구나. 항아리? 무슨 항아리? 술 항아리. 술독이라고 하죠, 술독. 술도. 자, 이것은 점토로 빚은 커다란 토기 항아리입니다. 토기가 발견된 후에 잔여 유기물을 조사해 보니까 와인에서 많이 발견되는 주석산, 포도씨, 송진이 검출되었습니다. 저게 담가 마셨나 보다. 때문에 학자들은 당시 신석기인들이 토기를 땅에 묻은지 그 안에서 와인을 발효시켜 마신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전통 김장과 비슷하게 발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야, 발효시켜서. 그럼 8,000년 전부터 와인을 마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인류 최초의 와인은 우연히 발견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느 여름날 원시인들은 잘 익은 포도송이들을 토기에 저장했을 것입니다. 쌓아놓은 포도에선 무게로 인해 포도즙이 나왔겠죠. 이때 껍질에서 발생한 천연 효모로 발효가 진행되고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포도즙을 마신 신석기인들은 기분이 들뜨고 취하는 기분을 느꼈을 텐데요. 이후 시간이 흘러 인간은 점차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주조해 마시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석부터. 한혜 씨, 지금도 조지아 지역의 와인이 유명하다면서요? 맞아요. 왜냐면은 요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유행하는 와인바들이 뭐 내추럴 와인바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내추럴 와인이 굉장히 핫한데 좀 양조 과정에서 좀 인위적인 요소를 최대한 좀 배제하는 와인이 요새 또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천연 효모로 발효를 하는 조지아 와인 같은 이런 내추럴 와인들이 요새 인기가 또 많은 편이죠. 그리고 조지아가 그런 면에서 또 원조인 거죠. 자, 이 조지아 지역에서 우연히 시작한 와인은 곧 인근 지역 국가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경에 지중해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와인 수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역을 통해 와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와인에 푹 빠진 국가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이집트 아. 왕들이. 무역으로 와인을 처음 접하게 된 이집트는 직접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포도나무를 수입해서 재배하고 와인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최초의 지역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때 이집트인들은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키운 거잖아요. 네네. 근데 농사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배를 한 거죠? 이집트는 당시 와인 교역이 활발했던 가나안에서 포도나무 묘목을 들여왔습니다. 가난. 또한 농업 전문가를 초빙해 포도나무 재배 기술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전문적이었네. 그럼 당시 이집트의 포도밭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이집트 하면 다 사막밖에 생각이 안 나서. 뭐야? 가운데가 포도밭인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그림 한가운데 보이는 것이 포도밭인데 이 그림은 이집트 고위에 갈려왔던 센네베르의 정원을 재현한 그림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재배된 포도를 갖고 와인을 양조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포도 넝쿨이 아치형 넝쿨 시렁을 타고 올라가 포도가 매달리게 하는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했어요. 네. 그러네. 그리고 포도를 밟아 즙을 내고 있죠. 네. 그리고 천정에 즙을 내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밧줄이 달려 있습니다. 네. 미끄러우니까. 완전 때네. 그리고 더 많은 포도즙을 얻기 위해 2차로 앞차기에 남은 찌꺼기를 막대로 비틀어 짰습니다. 야, 조금이라도 즙을 더 예, 짜내기 위해서. 더 잘라고. 이후 이렇게 짜낸 포도즙을 항아리에 넣고 와인을 양조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시대 때 저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신기해 진짜. 음. 어떻게 저 때부터 했지 저런 거. 이러한 이집트의 와인 양조 방식은 현대 와인 양조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는 네. 방법이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네. 대박이다, 진짜. 아니 올리비아 씨, 이집트 신화에는 와인을 만드는 도구를 사용하는 신이 있다는데 어떤 네, 신이에요? 맞습니다. 뭐라고요? 셰스무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압착기의 신이었거든요. 와인 압착기 그래서 신도 있어? 네,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형벌을 줄 때 네. 그 압착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어? 여기 보시면 태양의 신의 적들을 머리를 이제 와인 압착기에다가 넣어서 그 짜는 거죠. 그 피를 이제 짜내는 어우 거죠. 짰는데. 아니 포도 즙 짜는 거를 사람한테 쓰면 어떡해? 근데 교수님 고대 이집트에서 와인 만드는 작업들을 봤는데 네네. 이게 너무 번거롭고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여러 뭐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치. 함부로 쉽게 마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이집트에서는 와인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렸죠. 이집트에서 와인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 때나 오직 신의 아들인 파라오만 와인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겠다. 그런데 파라오들은 죽은 후에도 와인을 담았던 암포라는 항아리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게 맛있겠네. 네네. 실제로 19살에 여주란 비오너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보면 3,4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그중에 와인 항아리가 26개나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같이 묻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왜 파라오 무덤에 와인을 함께 묻었을까요? 그러니까 함께 가라는 얘기죠. 이거과 함께.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아닌가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겠다. 예, 그 이유가 와인이 파라오를 되살릴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같이 묻었습니다. 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한 신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저거 압착기인 것 같은데? 왼쪽에 왼쪽. 의자예요. 아 의자예요? 자, 이 녹색 피부를 가진 신이 바로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그 오시리스는 부활의 신이자 와인의 신이었습니다. 아. 오시리스 가진 부활의 이미지는 포도나무의 특성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겨울철에 죽은 듯이 바짝 말라붙어서 잎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마도 이 모습이 포도나무가 부활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스가 나일강을 주기적으로 범람시켜 포도나무 재배를 원활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와인의 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와인을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가 포도나무처럼 와인과 함께 파라오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점점 와인 생산량이 늘어나자 파라오뿐만 아니라 상류층까지도 와인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퍼졌구나. 네. 고대 이집트의 상류층은 축하연을 열 때 절대로 와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펠의 호데프 묘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요. 구토하는 여성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집트에서 와인은 맥주보다 5에서 10배 정도 더 비쌌기 때문에 와인을 마시고 취하는 일이 자랑처럼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들려나가는 남성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귀족 무덤의 벽화에는 자신이 가시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주로 그렸는데요. 와인을 먹고 구토하거나 들려나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은 가시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널브러지는 게 과시구나. 네, 이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상류층의 소수가 와인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와인이 이곳에 전해지면서 와인은 함께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 수출된 곳이 바로 고대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가 또 그래. 포도 농장이 오케이. 대박이거든요. 예. 이곳 그리스에선 한 신이 등장하는 와인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게 되는데 그 신이 누구일까요? 누구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입니다. 파티하면 디오니소스가 떠오르긴 해. 디오니소스는 이집트 오시리스와 같이 포도 재배와 와인의 신이었습니다. 올리비아 씨, 그 디오니소스도 오시리스처럼 부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출생 신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우스가 아름다운 공주 세멜레와 바람을 피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헤라는 이제 제우스의 부인이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화가 나서 세멜레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제우스이 아들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해서 살려야 된다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자기의 허벅지에다가 놓고 키우고 출생을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디오니소스였고 아기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부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붙여진 거죠. 아, 그러네.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이집트와 그리스 모두 와인은 신이 주신 음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즐기는 방식엔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의 매력적인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나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리스에서도 주로 귀족들이 마시는 음료였던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귀족들은 와인을 지역 모임에 필수로 곁들이며 마셨습니다. 이들이 와인을 어떤 방법으로 즐겼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태평해 보이는데? 느긋하게. 잔이 독특하네. 좀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느낌보다 좀 늘어져 있는? 그냥 약간 요즘 우리 카페에서 커피 마시듯이 그냥 모여서 마시고 있는 느낌이에요. 편하게. 이건 고대 그리스의 사회적 제도 중 하나인 심포지엄을 그린 것입니다. 심포지엄. 즉 함께라는 뜻 신과 마시다는 뜻의 피네인의 합성어로 함께 술을 마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와, 심포지엄 그런 그림 속 연회장 안에 침대 같은 소파가 여러 개 보이시죠? 네. 이곳에서 15명,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디오니소스를 기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토론도 하고 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한혜 씨 심포지엄에서 그리스인들이 와인을 즐기는 또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와인으로 이제 게임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이때 했던 게임 중에 코타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외치면서 정해진 목표물에다가 와인 찌꺼기를 던져서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물에 명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이 이루어질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서 계속 술 마시면서 이 게임을 한 거죠. 술 게임이네요. 술 게임이에요. 네. 교수님 당시 그리스만의 와인 문화를 즐겼던 그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바로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오. 소크라테스는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와인을 마시면서도 다음날 새벽까지 끄떡없이 연설을 계속 했다고 하지요. 아 간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니 말이 많아서 그래. 말이 많아서 안 취하는. 당시 소크라테스가 와인을 찬양하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규환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여, 저도 한 잔 마시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왜냐하면 진실로 와인은 사람의 영혼을 상쾌하게 적셔주며 우리의 고통을 잠재우기 때문이죠. 나 너무 공감해. 여러분들은 공감할 것 같은데요. 소크라테스 이 말에 공감이 가죠. 네.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저런 말을 했다는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 와인에 빠져 있었던 소크라테스만큼 그리스 사람들도 역시 와인을 칭송하고 즐겼습니다. 치안 귀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공격하지? 이 시기 노예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자 귀족과 노예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서빙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묶어둔 거 아니야 공격을 진짜로? 못하게? 뭐야? 이 노예가 옷을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안 입었어요. 안 네, 입었어요. 발가벗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랑 참 맞는 상황이네. 발가벗은. 자, 노예가 모기를 숨길 수 없도록 노예들이 발가벗겨서 어머. 와인을 서빙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다가 노예에게 옷을 입히고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왼손을 등 뒤로 한 뒤에 묶었습니다. 묶었네. 그리고 한 손으로 와인을 서비스하도록 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문화가 아니구나. 이때 생긴 방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와인을 서빙하는 웨이터의 기본 자세가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어원도 라틴어로 노예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지금도 하면 안 식당 되네. 가면 저렇게 하니까 이게 저는 낫겠네. 매너의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그리스에선 독자적인 와인 문화가 발달해 가는 동안 와인 산업 역시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 문화를 숭배하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세계 역사상 가장 막강한 제국을 건설한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구나. 점점 프랑스로 가네요. 그리스로부터 와인을 받아들인 로마 제국 초기 다른 나라처럼 로마도 와인이 귀해서 아무나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대 미만의 남자와 모든 여자에겐 나이와 신분을 막론하고 와인을 전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오 마이 갓. 만약 여성이 이를 어기고 와인을 마셨을 경우 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형에 처하기도 어머. 어머. 했습니다. 와인 마셨다고 사형을 완전 죄였네요. 죄. 네. 술 마셨다고. 그래서 로마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키스를 허용하는 엉뚱한 법이 생겼습니다. 키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부인이 와인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면 그녀를 살해해라. 참네. 하지만 이렇게 보수적이었던 로마의 와인 문화는 한 전쟁으로 인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전쟁.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약 120년간 오래됐네. 펼쳐진 이 대규모 전쟁에서 로마는 결국 지중해를 장악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대체 로마의 와인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요? 대중화 시킨 거죠. 거기서 만들어서 보내. 항아리에 지중해를- 엄청 담아가지고 갔나 보다. 네. 당시 로마가 얻은 전리품 중에는 카르타고 최고의 농업학자인 마고가 쓴 28건짜리 농업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아, 농장. 바로 이 책에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사항들이 기록해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포도 재배부터 와인 양조까지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다 보니 지위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진짜 그 여성과 뭐 평민 다 즐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이. 맞아요. 로마인들은 매일 1인당
평균 0.5에서 3리터 정도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진짜요? 3리터 세. 반병 이상은 무조건 마신다는 거야. 2000년 전에 로마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대략 1년에 최대 11억 리터를 마신 거죠. 11억 리터? 11억 리터야. 물 3리터도 힘들어. 와 진짜.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은 와인에 다양한 첨가물을 넣어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장 흔하게 와인에 소금과 물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요? 소금을 타요? 네. 설탕도 아니고 소금? 간을 맞추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소금 거예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 그 납을 넣었다고 해요. 납? 네? 납을 넣었다고 해요. 납? 네? 네. 그래서 납을 직접 와인에도 넣기도 하고 수은 중독. 아니면 그 술잔에다가 바르기도 납을요? 했어요. 네. 그 와인에 있는 아세토산 성분 때문에 이 납을 만나면서 이게 조금 달달한 맛이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납 와인을 정말 즐기던 어떤 유명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아 네로 황제. 네로 왕제. 그래서 폭력성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내까지 이제 살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납중독으로. 네, 납중독으로. 이렇게 대중음료로 점차 입지를 굳혀가던 와인은 로마를 넘어 전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팔라티노의 작은 언덕에서 시작한 로마가 제국을 넓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치. 로마 제국이다 진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네요. 다 벌건이 색이네. 와인으로 물들였네. 이처럼 로마가 세력을 넓히는 동안 로마 병사들은 필수품으로 떠오르는 것이 당연히 와인이었습니다. 유럽의 물에는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군은 와인이 물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와인은 세균 감염 방지와 상처 소독에 쓰이는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쟁 알코올이니까. 필수품인데요. 네네. 진짜. 교수님 이게 영토가 넓어질수록 병사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 양을 전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땅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당시 로마군이 와인을 어떻게 옮기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객길로 했을 것 같은데. 나는. 배밖에 방법이 없긴 해요. 중에 뭐야? 이게 뭐야? 뭔지 알 것 같아요? 술통, 포대예요 진짜 포대인데. 포대네 포대. 가죽 텀블러. 아 여기 안에 술 가죽으로 담아가지고. 만든. 근데 액체를 넣어도 될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가죽 텀블러야 완전. 진짜 술주머니네. 네, 맞습니다. 이건 당시 병사들이 와인을 옮길 때 사용한 가죽 포대였어요. 그런데 운송 중에 와인이 변질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필수품이었던 와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다 죽는 거죠 우리 아군들이. 아, 맞습니다. 이에 로마군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뭐지? 그것이 현지에서 와인을 직접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지. 현지 조달을 하자. 그래. 로마군은 곧장 자신들이 정복한 유럽 각지에 포도밭을 만들고 현지인들에게 와인 양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유통거리를 짧게 한 예. 거네. 그럼 확산되지 그럼. 100%.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담당한 지역에서 양조한 와인은 정기적으로 로마로 보내 품질 검사를 받았습니다. 야, 와인 발전에 로마가 기여를 많이 했네 그러면. 그리고 이때 로마에 와인을 보낼 때 사용한 것은 바로 오크통이었습니다. 아 그때 나왔구나. 오 초창기 오크통. 이건 2세기경에 로마에서 직접 사용했던 오크통입니다. 오. 이전에 사용했던 가죽 포대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이세요? 양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더 튼튼해 보이긴 해요. 네. 자, 로마군은 이 오크통에 와인을 담아 로마로 보내면 운반 도중에
와인이 숙성되어서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숙성을 하는구나. 한혜 씨, 네. 또 오크통에 숙성시키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크통으로 와인을 숙성할 때 오크통 안을 태우거든요. 태워서 와인을 담아요. 근데 오크통에서 이제 발현되는 향들이 있습니다. 뭐 바닐라 향이라든지 뭐 시나몬 향, 뭐 캐러멜 향 같은 뭐 독특한 좀 풍미들을 숙성하면서 이제 느낄 수 있고 와인의 맛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어허. 교수님,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현지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었던 것이 와인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와인의 전파에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와인은 신선한 음료로 여겨지는데 최후의 만찬. 여기에 있어 최후의 와인이? 만찬. 이 그림은 예수가 순환을 당하기 전날 밤 12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와인은 유럽에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큰일 했다 진짜. 네. 그렇다면 로마에 의해 와인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후 프랑스가 독보적인 와인의 종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아, 종교. 395년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진 시기의 지도입니다. 이후 서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무너지는데 그 자리에 들어선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때 프랑크 왕국 곳곳에선 교회와 수도원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이 양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후 수도원이 와인 양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나 수도원 술 한번 마셔보고 싶어. 지금 수도사들이 뭐 와인 메이커죠. 뭐. 그치. 예. 당시 수도원은 자급자족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식에 사용할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직접 양조를 했어요. 게다가 당시 현금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농산물이 바로 와인이었어요. 수도원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수도사들이 와인을 만들어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사들은 와인 양조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자, 이처럼 중세 와인 산업은 프랑크 왕국 전역의 수도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843년 이런 분위기가 급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이 또 발생. 후계 문제로 거대한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분열을 시작한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때 갈라진 서프랑크가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리고 훗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독일 지역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프랑크 왕국이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왜 유독 프랑스 와인만 인정해 쳐주는 거예요? 자, 프랑스 와인이 최고의 와인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게 된 것은
14세기 유럽 정세를 뒤흔드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교황청을 강제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긴 아비뇽 유수 사건이죠.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 연합군이 이슬람교의 폐하자 교황의 권위는 추락하게 됩니다. 반면 십자군 전쟁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한 프랑스 왕권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왕 필리포 4세는 로마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강제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약 70년간 교황은 프랑스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잡아 가둔다는 뜻의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아비뇽 유수. 예. 당시 아비뇽 유수로 인해 교황과 함께 대규모 사제단이 이동을 했어요. 네. 이들은 미사에 사용할 와인을 찾던 중 쉽게 맛보지 못하는 최상급 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수도원에서 만든 와인이었는데 수도원이 위치한 곳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이었습니다. 부르고뉴. 부르고니가 드디어 나오네. 부르고뉴 지역은 일주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석회질 배수도 잘 되는 토양이라 품질 좋은 포도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했죠. 그리고 이때 이런 천혜의 환경 속에서 교황과 사제단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상의 와인을 만든 곳은 바로 수도회였습니다. 수도원. 포도와 와인을 돌보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수도원의 교리였어요. 포도밭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교리. 요리. 진짜 품질 좋은 와인이 생산됐겠는데요? 아, 맞습니다. 때문에 수도사들은 토양과 기후는 물론 포도 재배와 와인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험을 했죠. 야, 수도원이 짱이네. 성실하게 하셨네요. 이런 노력 끝에 완성한 와인을 맛봤으니 교황과 사제단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감동적이죠. 이 집이 맛집이네. 시도 수사들이 만든 와인에 반해서 이 와인을 미사 때 사용하게 결정합니다. 미사 때까지. 와. 곧 이 와인은 파리의 왕과 귀족들의 식탁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완판 되겠네. 야,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부르고뉴가. 저 수도사들이 최고네 어떻게 보면. 와. 장인들이. 올리비아 씨, 그 수도원에서는 와인을 만들다가 버려지는 그런 재료들까지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그 변질된 그 포도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초 혹은 그 오일로 그 비누도 만들기도 했고 와. 그다음에 향신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뭐지 정제를 시키기 위해서 계란 흰자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노른자가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걸로 뭐를 만들었을까요? 그 유명한 에그타르트를 만들었어요. 에그타르트. 네. 그 남은 그 재료로. 진짜 알뜰하셨네요, 진짜 네. 수도사분들. 부르고뉴 와인 양조기술은 종교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거듭거듭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곳에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에 하나를 선보이게 되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오. 아, 로만의 꽁트입니다. 와.
정말 꿈의 와인이죠, 꿈의 와인. 말로만 듣던. 뭐 이렇게 다르나? 로마네 꽁띠는 신의 물반이라는 만화에서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와인 신주로 손꼽아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죽기 전에. 근데 너무 비싸. 로마네 꽁띠는 우리나라에서 한 병당 3천만 원대에 팔리고 있는 아주 고가의 와인이죠. 3천만 원이요? 특히 가장 비쌌던 로마네 꽁띠는 지금 보신 1945년 빈티지로 한 병 경매가가 무려 6억 6천만 원에 아, 그만. 6억 6천만 원에 아, 그만. 와. 판매되기도 아니야. 했습니다. 한 병에 와. 6억 6천. 떨어지는. 에이씨, 이거 아니다, 한혜 진짜. 씨. 예. 한혜 씨가 또 와친놈? 네. 와친놈으로 유명하신데. 네, 왓츠놈으로 유명하죠, 제가. 저 로마네 꽁띠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어요? 사실 로마네 꽁띠가 이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꿈의 와인인데 저는 무려 그 1976년 빈티지를 한번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와.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소믈리에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로마네 꽁띠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믈리에 분에게 한 잔 선물을 한 건데 이제 그 소믈리에 분이 나눠 마시고 싶어서 그거를 싸가지고 우리 모임에 가져온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한 잔을 6명이서 나눠 먹은 거예요. 와. 사실 뭐 한 잔을 6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얼마 양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한 모금 정도 맛본 건데 근데 제가 어땠어요? 제가 비싼 와인을 먹을 때 항상 좀 경계하거든요. 뭐랄까요, 진짜 저 시적인 표현 뭐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해주세요.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네. 아니 정말 한 모금 마시고 포도밭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에게. 포도밭이. 오그라드시죠? 근데 진짜요. 그럼 그냥 포도밭에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럼 항상 그러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걸 이렇게 몰랐네요. 지금 네. 뭐 로마네 꽁띠를 지금 홍보하는 것처럼 막 들리고 뭐 자랑을 하는데 네. 올리비아 씨, 네. 이 프랑스에서 이 꽁띠를 짓밟는 와인이 있다면서? 아, 집밥인 게 아니라 비싼. 더 비싼. 더 비싼 와인이 있습니다. 네. 뭐지? 그 스페이스 X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스페이스에 우주로 떠났을 때 이게 440일 동안 이제 우주에서 숙성된 와인이 있거든요. 예, 예. 추정되는 가격이 미국 달러로 100만 달러? 됐다 그래, 진짜 됐다 그래서 그래. 한국 돈으로 11억. 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주 갔다 와서? 네, 우주 갔다 왔어요. 아니, 그럼 달라져요? 아니, 우주가 한 잔뜩 더 갔다 오지 그랬어, 그거. 한 20병 싣고 가지 그랬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우주 숙성이니까 이게 너무나 희귀한 희귀하죠. 숙성이잖아요. 아이, 무슨 우주 숙성이야. 뭐 얼마나 갔다 왔다고. 아, 저 트리스 자체도 그리고 되게 비싼 와인입니다. 저게. 네. 그냥 저거 마셔보고 싶어, 그래, 저거는 진짜. 자, 그런데 시토 수도사들이 프랑스 와인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바로 때르와였습니다. 때루와. 때르와는 포도 품종의 다른 맛이나 기후, 토양, 땅의 경사도, 햇빛이 비치는 각도,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의 숙련도 등 와인을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토 수사들은 이 때르와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직접 흙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야, 흙을 맛봐요? 네. 와. 시토 수도사들은 때로에 따라서 나눠진 포도밭을 구역별로 관리도 하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같은 땅이지만 각각의 돌담마다 같은 포도 품종을 심어도 각각 다른 맛과 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부터 또 재배, 와인 생산 방법까지 다 다르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고뉴 와인의 특색이자 핵심입니다. 부르고뉴 90% 유기농 와인으로 재배되는 것이 특징이고, 그럼 이 와인을 한번 맛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 이건 맛봐야지. 좋습니다. 또 부르고뉴 와인 요새 비싸서 못 사는데 진짜. 진짜? 네, 제가 직접 따라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 교수님께서 직접
자, 와인병을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상표 라벨이 보이게. 자, 레디 포스트입니다. 넣고 드시지. 색깔이 좀 연한 것 같다. 아, 향이 확 오네 벌써. 이제 새로운 향 확 오지. 확실히 덜 달고 이것은 뽀마르. 수도원이 보여요. 와, 수도사들의 그 열정이 느껴지는. 굉장히 프레쉬하고 예. 이게 딸기향 같은 아주 뭐랄까 상큼한 이런 빨간 과실 향이 엄청 나고 그 제일 좋게 되게 가볍네. 가볍고요. 맞아. 그죠? 아, 저는 이게 좋네요. 이거보다 이건 너무 찐득한 느낌. 뭐라 맞아요, 그래야지? 맞아요. 약간 그런데 이게 좋네. 맑아서. 아니 감각 있으신데요? 근데 그런 입맛이면 이제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아시네요. 아, 입맛이 고급이어가지고. 자, 이 와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확 땡기는 거는 전 치즈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순대요. 순대. 순대하고 와인 잘 어울려요. 근데 백순대 어울리겠다, 백순대. 순대도 괜찮죠? 순대 괜찮습니다. 우와. 우와. 그리고 순대 확 땡겨.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중에 레어로 굽는 고기를 먹으면 아주 적합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교수님 그 프랑스의 테루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한 점이 있다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당시 프랑스 수도사들이나 와인 생산자들의 숙련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일찍부터 지역별로 적합한 포도나무를 재배하거나 와인의 양조 방식을 때로에 맞게 개발하는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특별한 와인을 생산해낸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쌍파뉴입니다. 쌍파뉴. 네. 샴페인이죠. 샴페인. 쌍파뉴는 프랑스 북쪽에 있는 와인 산지이죠. 프랑스에서 포도가 재배되는 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니까 추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레드 와인에 비해 묽은 편이었습니다. 이때 적포도의 껍질을 벗겨낸 포도 알맹이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와, 그래서 만들어졌구나. 자, 그런데 쌍파뉴 지역의 와인 생산자들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뭐죠? 봄이 되면 지하 창고에 보관된 와인들이 폭발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이걸 악마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 뻥뻥 터졌구나. 사실 와인병이 깨지는 건 쌍파뉴 지방의 때로와 때문이었어요. 다른 지방에 비해 다소 추운 쌍파뉴는 포도를 늦게 수확해서 와인을 양조하다 보니 겨울철에 와인 발효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봄이 되면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다시 발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탄산이 발생해서 압력 때문에 병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탄산이 자연적으로 나온 거야? 네, 이때 쌍파뉴의 고민을 해결할 와인 담당자가 임명이 됩니다. 바로 수도사 동페리옹이었어요. 와, 그 유명한 수도사네. 수도사였네. 돈페리옹은 탄산을 없애기 위한 개발을 하던 중 다양한 포도 품종을 혼합해서 와인을 만드는 브랜딩 기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7세기부터 골칫거리로 여겨왔던 탄산이 오히려
오감을 자극하는 주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와인이 톡톡 터지는 독특한 맛의 쌍파뉴를 대표하는 와인, 샴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쌍파뉴의 와인을 위해 동피리옹은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탄산가스의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좋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거 보면. 참 그러니까 장인 정신들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돼서 이런 거를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와, 우와, 너무 힘들겠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코르크 만드는 영상 처음 보는 거야. 코르크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지금도 쓰고 있는 저 코르크 마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흔하게 보던 건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 콜크는 특성상 탄성과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병을 막기 아주 쉬웠고 동피령은 품질 좋은 콜크를 이용하면 탄산가스의 압력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올리비아 씨, 그리고 샹파뉴에서 만들어진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샴파뉴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샴파뉴만 샴파인이라는 라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로 샴페인이라는 그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제법상으로 이 명칭을 쓸 수 없도록 이제 보호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해서 미국 샴페인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뭐 된다. 미국 샴페인, 호주 샴페인이란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써야 무식한 돼. 무식한 티 근데 난다는 스파클링 와인이랑 샴페인을 마시면 차이가 나요, 솔직히. 확실히 가격 차이도 나고 맛도 차이가 확실히 나요. 네, 확실히 나요. 네. 자, 중세 유럽을 휩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프랑스는 종교와 특유의 때를 통해 최고의 와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칠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는데요. 1851년 영국에 시작된 세계 박람회가 4년 후에 파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영국의 첫 번째 세계 박람회 타이틀을 뺏긴 프랑스는 런던 세계 박람회와 차별화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지금껏 세계 박람회에서 선보인 적이 없는 특별한 품목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보르도 와인이었습니다. 오, 보르도 왔구나. 보르도 와인은 명성과 거래 가격에 따라 품질 등급 체계를 갖춘 후 박람회에 출품하게 되는데 올리비아 씨, 등급을 프랑스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1등급은 premier grand cru classé, deuxième cru classé, troisième cru classé, quatrième cru classé, cinquième cru classé입니다. 와, 멋지다. 멋있어. 자, 이 표는 보르도 메독 지역의 와인을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저게 무슨 샤또 마고니 뭐 이런 게 다 맞아요. 1등급에 있는 거고. 이 등급은 프랑스 와인 라벨지를 보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벨지에 나와 있구나. 근데 교수님 그 왜 이 부르고뉴랑 샹파뉴가 아닌 보르도 와인을 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르도 와인은 특히 영국 사회에서는 고급 와인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영국이 보르도 와인을 고급 와인으로 여기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무려 116년간 전쟁을 벌였던 100년 전쟁입니다.
백년 전쟁. 1년 전쟁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가 맛을 알게 됐구나. 12세기 무렵 보르도를 포함한 현재의 남프랑스 지역은 아키덴 공국이었습니다. 아키덴 공국의 엘레오노르 공주는 프랑스 왕국의 루이 7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젊은 백작 헨리 2세와 재혼하고 이후 헨리 2세가 당시 잉글랜드였던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결단을 하나 내리게 되는데 바로 영국 여왕으로서 아키텐 지역을 영국 땅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야, 그 반발이 장난 아닐 텐데. 당시 보르도는 최대 와인 산지로 떠오르는데요. 당시 보르도 지방에서 와인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영국 전체의 세금보다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공주가 재혼하면서 영국에다 갖다 바치고 땅이 갑자기 뺏기게 되는 셈이잖아요. 억울하죠, 그런 너무. 그래서 1328년 프랑스에 새로 즉위한 필리프 6세는 보르도 지역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로써 영국과 프랑스 사이가 전쟁이네. 116년에 걸쳐 백년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인 전쟁이네. 지켜야 되기 네. 때문에. 말도 안 얼마나. 된다, 진짜. 결국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전쟁이 지속되다가 잔다르크의 출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보르도는 영원히 프랑스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보르도 와인을 보면 약간 배가 아프기도 했겠네요. 그 결과 이후 보르도 와인은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프랑스 대표 산업 중 하나로 선정돼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시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오케이. 이번에도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세계에서 잘 나왔는데? 오늘 너무 좋은데요? 와인 파티네요. 저희가 제대로. 원래 이런 거 없거든요. 아, 정말요?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뭘까, 보르도? 마고 지역의 와인입니다. 확실히 색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보르도와 이제 부르고니의 색 차이가 아, 확실히 나네. 거의 보랏빛을 띠는. 그러게. 진하죠, 더. 네, 엄청 진하네요. 향 좋은데? 여러분들 마시면은 프랑스 보르도 마고 지역의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등급 와인이 좋다. 확실히. 비교가 이것도 되네요. 괜찮네. 맛있네요. 이 정도도 괜찮아. 저는 아까 그 부르고뉴 와인에 비해서 쓴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확하신 게 확실히 좀 더 이제 풍미가 풍미 진할 있어요. 거고 이건 좀 진하네. 바디감이 진해, 이거는. 네, 바디감이 네. 진하고 이런 입안에서 꺼끌꺼끌한 탄닌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 와인의 또 매력적인 점이 아까 말했던 그런 오크 숙성에서 발현되는 이런 바닐라 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바로 테루아르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알면서 배우니까 어디 또 와인 마실 때 맞아요. 아는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알고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성장구해가던 프랑스 와인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맞다르게 됩니다. 프랑스 와인을 휩쓴 위험은 바로 해충의 습격이었어요. 파리 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8년이 지난 1863년 프랑스 포도밭에서는 처음 보는 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밭의 잎이 아무 이유도 없이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포도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렸구나. 자, 포도밭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전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는데. 우리 소중한 나무가. 근데 나무야. 이 사진을 보면은 처음엔 노랗게 물들은 포도나무 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빨갛게 물이 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포도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해충 때문에. 예, 프랑스 전체가 발칵 뒤집히었죠. 그렇죠. 이 미스테리한 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식물학자가 죽은 포도나무를 조사하는 중에 네. 실수로 옆에 있는 죽지 않은 포도나무 뿌리를 뽑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뿌리에 노란색 가루가 묻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려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 바로 그것에 프랑스 와인의 위기를 부른 강력한 파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말봐. 이게 뭐야? 자, 프랑스 식물학자가 발견한 몸 길이 1mm 내외의 작은 벌레, 포도나무 뿌리 진딧물이었습니다. 진짜 무섭다. 당시에는 이 벌레를 지칭할 이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1868년 8월 3일 프랑스 과학기술원에서는 포도밭을 재앙으로 몰고 간 원인은 프랑스에 없던 새로운 곤충으로 필록세라라고 명명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와인 애호가들한테는 저 필록세라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라서 저도 너무 익숙한데 직접 생긴 걸 보는 건 처음이네요. 징그럽고. 근데 저게 왜 갑자기 나타나요? 잘 와인 운영 잘 하다가. 누가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건 바로 미국에서 들어온 포도나무 한 그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 미국이요? 미국이었어. 미국이 범인이었네. 이 사태가 발생하기 1년 전 프랑스 론 지방의 작은 마을인 로크모에 사는 와인 상인이 포도나무와 품종을 비교하기 위해 자신의 집 앞마당에 미국산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이때 미국산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필록세라가 프랑스로 수입된 거였습니다. 해충. 이후 20년이 넘도록 필록세라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넘도록이요? 토토화됐겠는데요. 이거 이 정도 다시 뽑고 다시 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다 불태우고. 근데 토양 자체가 이미 뭐 변질이 돼 있으니까. 1884년쯤이 되자 프랑스 전역에 포도밭의 40% 이상이 정벌했어요. 가격이 치솟았겠다. 결국 1870년에 필록세라를 물리칠 예방법을 찾았는데요. 필록세라의 내성이 있는 미국종 포도나무 뿌리와 유럽종 포도나무 대목을 접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뿌리만 그거 미국 거고. 대목은 프랑스 거죠. 와,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가능한가? 1870년에 해결책이 나왔지만 농가들은 이 방법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88년이 되었어야 부르고뉴 양조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부들이 이 방법으로 필록세라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 재배되는 포도나무는 대부분 이런 신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아 씨, 그러니까 해결법을 찾았는데도 왜 계속 거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랑스 포도밭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산 그거를 갖다가 접목시키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약간 품질이 아예 저하된 진짜 싸구려처럼 느껴진다라고 느꼈나 보죠.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들이. 뭐 지금도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와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네. 자, 필록세라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간신히 포도밭이 복구될 즈음에 프랑스 와인은 한 인물의 등장과 함께 또 한 번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인류 최악의 학살자 히틀러. 히틀러다.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프랑스 농부들은 포도밭이 전쟁터로 변하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특별히 포도 농부들에게는 현역 소집을 연기해주기도 하고 일손을 돕기 위해 군병력의 일부를 포도밭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와인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을 때 히틀러를 주축으로 한 나치 독일은 프랑스 와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히틀러의 오른팔인 헤르만 게링은 보르도 와인을 무척 좋아했고 선전의 대가 요세프 게벨스는 부르고뉴 와인을 아주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수뇌부들은 프랑스 와인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0년 당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와인을 주식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와인 전문가들까지 파견됐는데 나치는 이들을 바이엔퓨러, 즉 와인 총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고뉴와 보르도, 쌍파뉴 같은 특급 와인 산지에 지역별로 와인 총독을 파견해 조직적으로 프랑스 와인을 수탈하였습니다. 특히 쌍파뉴 지방에서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약 200만 병의 와인을 강탈해 나갔습니다. 200만 병?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이 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순순히 내줬나요? 프랑스 사람들은 순순히 내주지 않았죠. 토마토나 양배추밭 밑에 와인을 묻어서 숨기거나 동굴에 와인을 감추고 동굴 입구를 잡초로 막아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절하게 숨겼구나. 자, 그리고 히틀러는 이렇게 수탈해간 프랑스 와인 중 많은 양을 자신의 별장인 일명 독수리 요새 와인 저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와인 저장고에는 무려 50만 병의 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50만 병. 그런데 이렇게 각별한 노력으로 와인을 지켜낸 프랑스인들에게 1976년 최악의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일명 파리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치. 이 사건. 이것도 굴욕적인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1976년) 여름 당시 파리의 와인 바이어였던 영국인 스티븐 스퍼리어는 자신들의 와인쇼과 와인 아카데미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때가 마침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이한 시기였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팅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경쟁하는 건가요? 이때 심사위원 11명 중에 9명이 프랑스에 근위 있는 와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마네 꽁띠 소유주,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셰프, 수석 소믈리에, 프랑스 와인 전문지 편집장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으로 오전에는 화이트 와인, 오후에는 레드 와인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와, 궁금하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음 수도 나누면서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하늘 씨, 그 심사위원 11명 중에 9명이 프랑스인이면 뭐 공정하게 프랑스 와인, 미국 와인을 심판을 못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첫째로 블라인드 테스트였고요. 그치. 그러니까 뭐 레이블을 가린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있을 테고 무조건 프랑스가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마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헛발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승패보다는 어떤 하나의 그냥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은 당시 화이트 와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야, 이거 와, 미국 와인 1등 했네요? 상위 5개 와인 중 3개가 미국 와인으로 선정된 것도 와. 모자라 화이트 와인이 1위가 미국 와인이 차지해버렸어요.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텐데 프랑스 쪽 입장은 네네. 이게 경악했겠는데요, 결과 보고서? 그치. 아, 맞습니다. 미국 와인은 프랑스 와인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험 회장은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아주 가라앉았습니다. 아, 그 실황 중계 영상 없나? 보고 싶다, 나. 나도 그 표정이 궁금해요. 그리고 드디어 오후가 되자 레드? 와인 시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긴장하고 하겠네. 그래, 이번에는 꺾어야지. 진짜 비장했겠다. 그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지금. 오후의 레드 와인 심사위원들은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아무런 대화 없이 오직 테이스팅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기억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 찾아내야 되는 거지. 찾아내. 때려와 기억해, 때려와 기억해. 흙맛을 기억해봐. 그렇다면 레드 와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도 조금 그래, 프랑스 와인 많이 마신 사람들인데. 야, 와인셀러한테 졌네. 레드 와인 역시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미국 와인이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이 있습니다. 1.5 차이로 안 됐네. 네, 심지어 2번, 4번 저 무똥 로칠드와 오브리용은 아까 말했던 그랑크리 1등급입니다. 네, 5대 샤토 중에 네. 2개죠. 충격적인 거죠, 사실. 정말 몇십 년 안 된 미국 와인이. 그렇죠. 미국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일이냐면 아직까지도 저 스택슬립과 아까 1등한 샤또 몬탈레나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계속 홍보를 해요. 그러면 결과를 알게 된 프랑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지 뭐. 너무 자만했어. 숨고 싶을 창피했을 거야.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이 시험회가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는데? 아주 화를 냈습니다. 특히 프랑스 와인 리뷰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오테트 칸은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투표용지를 돌려달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조작된 이 시험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자기들만의 해프닝으로 조용히 묻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 하지만 2주 후에 타임지의 파리 특파원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게 되었죠. Judgment of Paris. 파리의 심판. 이렇게 자 시험의 결과가 기사로 발표되면서 와인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야. 일으키게 됩니다. 진짜 대사건이다. 아니 근데 하늘 씨, 네. 아 이건 좀 모르는데 이후에 제2의 파리의 심판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프랑스인들이 인정하기 힘든 결과잖아요. 그래서 2006년 당시에 출전했던 그 레드 와인들 연도까지 맞춰가지고 재대결을 한 겁니다. I'm Christian Van Kay, and I was one of the judges of from the 1976 Paris wine tasting. I'm here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at tasting. I'm particularly honored and flattered, and we are looking forward for the fight, friendly fight. 그거야말로 정말 저지멘트 오브 파리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또 여기야? 미국 와인이 승리를 했는데 더 대박인 건 아예 1위부터 5위까지 다 미국 와인이 1위부터 5위까지 다 미국 와인이. 심판의 결과는 테이스팅하는 환경이 한몫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와인은 오픈하자마자 강한 향과 맛이 나오는 반면에 프랑스 와인은 오픈한 후에
천천히 향과 맛이 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와인병을 따자마자 한 모금 마시는 테이스팅의 환경상 미국 와인이 유리한 편이 있었을 거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아, 프랑스 변명을 사람들 합니다. 말이에요. 누구 얘긴가 했네. 아유 이제 딱 먹기 좋아요 지금. 아주 최고의 티켓팅이 지금. 됐어. 아, 네네네. 티켓팅이 됐어. 한번 네. 프랑스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많은 와인의 열정을 갖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맞춰 보르도 와인 생산자들은 새로운 포도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더 좋은 품질과 더 신선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기 위해 낮이 아닌 새벽에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계 와인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와인의 역사는 단순히 술의 역사이기보다는 세계사 흐름을 바꾼 하나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더욱더 와인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 비노 베리타스. 와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